조선의 괴짜들, 역사를 바꾸다. 별난 임금과 더 별난 신하 이야기. 정상은 아니지만 정상이었던 사람들. 조선시대 왕도 신하도 한 성격했습니다. 프롤로그 정상은 아닌데 정상이었다. 전하, 이건 좀 아니지 않사옵니까? 뭐가 아니란 말이냐? 내가 왕인데? 왕이시니까 더 아니옵니다. 조선시대 왕과 신하가 서로 당황하며 벌인 기상천외한 에피소드들. 오늘은 여러분께 조선 역사상 가장 별난 임금들과 그들을 상대해야 했던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인이 되고 싶었던 폭군, 연산군의 비극. 궁궐에 울려 퍼진 시 낭송회. 1495년 어느 봄날 창덕궁 후원에는 특별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봄을 주제로 시를 지어보자. 20살의 젊은 왕 연산군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신하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연산군은 즉위 초기만 해도 학문을 좋아하고 경연에 열심히 참여하는 모범적인 군주였습니다. 특히 시문의 조예가 깊어 하루가 멀다 하고 신하들과 시를 주고받았습니다. 전하의 시제는 당나라 200에 견줄만 하옵니다. 아첨하는 신하의 말에 연산군은 더욱 신이 났습니다. 그럼 오늘은 밤새도록 시를 짓는 것이다. 누구든 졸거나 시를 못 지으면 벌주를 마시게 하라. 신하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밤을 새워 시를 지어야 했습니다. 한 늙은 대신이 조는 것을 본 연산군은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늙은이에게 찬물을 끼얹어라. 시심이 없는 자는 내 신하가 아니다. 어머니를 찾아서. 하지만 이런 연산군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연산군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한 여인이 피눈물을 흘리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하, 괜찮으십니까? 내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또 그 꿈이다. 그 여인이 누구인지 모르겠구나. 연산군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자신의 생모 폐비 윤씨라는 것을. 윤씨는 성종의 후궁들을 투기하고 왕을 독살하려 했다는 혐의로 폐위되어 사약을 받았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날, 1504년 연산군 10년. 전하, 이것은... 한 내관이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문서를 바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모 윤씨의 폐위와 사사에 관한 기록이었습니다. 뭐라고? 내 어머니가 사약을 받으셨다고? 연산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곧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동안 모두가 나를 속였단 말이냐? 할머니도 아버지도 모든 신하들도. 이날부터 연산군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를 사랑하던 감성적인 청년은 사라지고 복수심에 불타는 폭군이 탄생했습니다. 피로 물든 궁궐. 어머니를 죽인 자들을 모두 찾아내라. 갑자사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씨의 폐위에 관여했던 신하들과 그 자손들까지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전하, 이미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죽은 자에게까지... 가난하던 신하의 목이 그 자리에서 떨어졌습니다. 죽었다고? 그럼 무덤을 파헤쳐 그 뼈라도 부어라. 연산군은 실록을 보는 것조차 금지시켰습니다. 임금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서뿐이다. 앞으로 누구든 기록을 남기는 자는 역적으로 다스리겠다. 광기의 끝. 연산군의 광기는 날로 심해졌습니다. 성균관을 기방으로 만들고 전국의 미녀들을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오늘부터 한글 사용을 금한다. 어머니를 모욕하는 투서가 한글로 쓰여 있었다. 백성들은 고통스러워했고 신하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결국 1506년 9월 중종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폐주를 몰아내고 새 임금을 세우자. 반정군이 궁궐로 쳐들어왔을 때 연산군은 후궁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뭐? 반란군이라고? 도망치던 연산군은 결국 붙잡혔습니다.
왕에서 하루아침에 죄인이 된 것입니다. 강화도의 마지막 날들, 강화도에 유배된 연산군은 매일 바다를 바라보며 시를 읊었다고 합니다. 이제야 어머니 곁으로 가는구나. 유배 2달 만에 연산군은 3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를 사랑했던 문학 청년은 결국 어머니의 한을 풀려다 폭군이 되어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이 시대를 앞서간 현실주의자 광해군의 선택, 서자 왕세자의 등장. 1592년 4월 임진왜란의 포성이 조선 땅을 뒤흔들었습니다. 전하, 왜군이 부산을 함락했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 선조는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곧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주로 피난을 가겠다. 세자는 광해가 분조를 이끌고 남아라. 광해군은 후궁 공빈 김씨의 아들로 서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국난의 시기에 왕세자가 되어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떠나시고 저는 남겠습니다. 백성들을 버리고 갈 수는 없습니다. 17살의 광해군은 전국을 돌며 의병을 모집하고 군량을 조달했습니다. 백성들의 왕세자, 저기 왕세자님이 오신다. 굶주리고 지친 백성들 앞에 나타난 광해군. 그는 화려한 왕세자의 옷이 아닌 평범한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여, 나라가 위급하다 하지만 우리가 힘을 합치면 외적을 물리칠 수 있다. 광해군은 직접 밥을 짓고 부상병을 돌보았습니다. 한 노인이 감동하여 말했습니다. 왕세자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다니 이제 희망이 보입니다. 왕이 된 서자. 1608년 선조가 승하하고 광해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 큰 시련이었습니다. 전하, 명나라가 후금과의 전쟁의 원병을 요청했습니다. 전하, 후금은 우리와 화친을 맺자고 합니다. 광해군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명나라는 임진왜란 때 도와준 은인이지만 이미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후금은 날로 강성해지고 있었습니다. 줄타기 외교의 명수. 여기 비밀 어찰이 있다. 강욱립 장군에게 전하라. 1619년 사르후 전투에 조선군을 파병하면서 광해군은 비밀 지령을 내렸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싸우되 실제로는 조선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라. 필요하면 투항해도 좋다. 전하, 그것은 명나라를 배신하는 배신? 나는 조선의 왕이다. 백성들을 전쟁의 화마에서 지키는 것이 내 의무다. 광해군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명나라군은 대패했고 강홍립은 계획대로 후금에 투항했습니다. 덕분에 조선군 대부분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개혁의 불꽃. 광해군은 전쟁으로 피폐해진 나라를 재건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허준, 백성들을 위한 의학서를 편찬하라. 네, 전하. 그렇게 동의보감이 완성되었습니다. 또한 대동법을 시행하여 백성들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쌀로 세금을 통일하면 백성들이 편할 것이다. 형제의 비극. 하지만 광해군에게도 어두운 면이 있었습니다. 왕위를 위협할 수 있는 이복 동생 영창대군을 죽이고 계모 인목대비를 유폐시킨 것입니다. 전하, 어린 동생을 죽이시면 동생, 그는 나의 왕위를 노리는 자들의 도구일 뿐이다. 이 사건은 훗날 광해군을 몰락시키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인조 반정, 그리고 유배. 1623년 3월 13일 새벽, 역적 광해를 패하고 능양군의 왕을 모시자. 반정군이 궁궐을 포위했습니다. 광해군은 후원의 담을 넘어 도망쳤지만 결국 잡혔습니다. 내가 왕이라고? 이윤을 저버린 자가 어찌 왕이란 말이야? 제주도의 긴 세월. 제주도에 유배된 광해군. 그는 18년 동안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세자였던 아들이 자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며느리도 목을 매 죽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광해군은 매일 바다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대를 앞서간 현실주의자였지만 결국 권력의 비정함 앞에서는 그도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1641년 광해군은 67세의 나이로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후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하늘이 맺어준 인연. 정조와 정약용. 이모년생의 운명. 1783년 가을, 창덕궁 인정전. 다음은 정약용. 22살의 청년이 떨리는 마음으로 어전에 나아갔습니다. 생원시에 합격한 신진 선비들을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정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선시대의 왕이 미관말직 선비에게 용안을 보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몇 살인가? 소생은 이모년생이옵니다. 순간 정조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이모년은 자신의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은 해였습니다. 이 아이가 그 해에 태어났다니 이것도 인연인가? 책벌레 왕과 호기심 천재. 정조는 하루에 책을 10권씩 읽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신하가 물었습니다. 전하, 어찌 그리 많은 책을 읽으십니까? 과인이 똑똑해서가 아니다. 할아버지께서 아버지를 죽이셨으니 내가 살아남으려면 누구보다 똑똑해야 했다. 그런 정조에게 정약용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중용에 대한 80문 80답 시험에서 정약용은 기존 해석과 다른 독창적인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약용아, 너는 왜 퇴계 선생의 해석을 따르지 않았느냐? 전하, 옛 성현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맞게 새롭게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조는 크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것이 진정한 학문이다. 한강에 놓인 기적의 다리. 약용아, 큰일이다. 1789년 정조가 정약용을 급히 불렀습니다. 아버지 묘소를 수원으로 옮기려 하는데 한강을 어떻게 건너야 할지 모르겠구나. 정약용은 며칠 밤을 새워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전하, 배 80척을 옆으로 연결하고 그 위에 판자를 깔면 됩니다. 배로 다리를 만든다고? 네, 밀물과 썰물 시간을 계산하여 설치하고 행사가 끝나면 다시 해체하면 됩니다. 드디어 배다리가 완성된 날. 우와, 한강에 다리가 생겼어. 구경 나온 백성들이 감탄했습니다. 정조도 감격했습니다. 약용아, 내 덕분에 아버지께 효도할 수 있게 되었구나. 거중기와 화성의 기적. 수원 화성 공사 현장. 아이고, 이 무거운 돌을 언제 다 나르나? 인부들이 한숨을 쉬고 있을 때 정약용이 이상한 기구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거중기라는 것입니다.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하면 무거운 돌도 쉽게 들 수 있습니다. 시범을 보이자 무거운 돌이 술술 올라갔습니다. 와, 신기하다. 인부들이 환호했습니다. 정조가 직접 현장에 나왔습니다. 약용아, 내 덕분에 4만 양이나 절약했다더구나. 전하의 은혜입니다.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위민의 학문이다. 술 못하는 수석 합격자. 정조는 술을 좋아했지만 정약용은 술이 약했습니다. 약용아, 또 수석이구나. 상으로 술 한 잔 받거라. 전하, 소신은 술을. 임금이 주는 술을 거절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이 필통에 가득 따라 마셔라. 정약용은 울며 겨자 먹기로 술을 마셨습니다. 약용아, 술도 못 마시면서 어찌 나라를 다스리겠느냐? 정조는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이별의 예감. 1800년 봄, 정조의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약용아, 내가 만약 먼저 간다면 너는 어찌할 것이냐? 전하, 무슨 말씀을? 세상이 변할 것이다 하지만 너는 끝까지 백성을 위한 학문을 해야 한다. 그해 6월, 정조는 갑작스럽게 승하했습니다. 49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18년의 유배, 500권의 기적. 정조가 죽자 정약용의 운명도 바뀌었습니다. 천주교 사건에 연루되어 전남 강진으로 유배되었습니다. 둘째 형 정약전은 흑산도로,
셋째 형 정약종은 참수되었습니다. 정약용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전하께서 말씀하셨지 끝까지 백성을 위한 학문을 하라고. 18년 동안 정약용은 500여 권의 책을 썼습니다. 바로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등등입니다. 마지막 만남. 1818년 유배에서 풀려난 정약용.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 정조의 능을 찾았습니다. 전하, 신약용이 돌아왔습니다. 정조는 정약용이 있었기에 정조일 수 있었고 정약용은 정조가 있었기에 정약용일 수 있었다. 후세 사람들은 두 사람의 만남을 풍운지회라고 불렀습니다. 바람과 구름이 만나 단비를 내리듯 그들의 만남은 조선의 희망의 단비였습니다. 에필로그 별난 사람들이 만든 역사. 연산군은 시를 사랑했지만 광기에 빠진 비극의 왕이었고 광해군은 시대를 앞서갔지만 이해받지 못한 개혁가였으며 정조와 정약용은 서로를 알아본 아름다운 동지였습니다. 역사는 때로 잔인하지만 그 속에서도 별난 사람들이 있었기에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정상은 아니었지만 정상이었던 그들. 오늘날 우리가 이들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들의 도전과 실패, 성공과 좌절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역사 속 별난 사람들을 기억하는 민족에게는 희망이 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조금은 별나게 살아보시는 건 어떨까요?